안녕하십니까, 천하근입니다. 첨가물을 이제 기본 카테고리 크게 나눠 가지고 아까 맛, 향, 색소의 기호성을 높여주는 물질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물성도 사실 식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성에서 식감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아마 기호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식감에 대해서 하자면 점도를 높이거나 개를 만들거나 젤리를 만들거나 유화를 시키거나 팽창을 하거나 밀가루의 품질을 개량하는 이런 것들이 다 물성을 조정하는 물질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물성을 얘기하려면 무조건 사실 물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물. 식물 원료가 탄수화물이고요. 식감이 나타나고 있는 게 고기 같은 거 단백질이 나타나고 있고 지방. 요 특징을 알고 있어야지 얘가 식감을 내고요. 식감이 내면 향을리라든가 씹는 느낌, 터치, 촉감, 그러니까 후각, 향도 달리해지고 맛도 달리해지고 촉감도 달리해지고 그다음에 소리도 나고요. 외관, 비주얼, 색이나 형태 같은 경우도 형태가 있어야지 색깔과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맛에 대한. 갈아버리면 맛이 없는 게 형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증점과 결합시키는 원료가 다당류거든요. 그래서 다당류. 롱 체인 오브 시가 당이 연결, 포도당 구조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면 사카라이드가 당이라는 뜻이고 폴리가 여러 개 연결됐다는 뜻이고요. 검이라고 하는 물질도 쓰고 있고 식품 푸드 하이드로콜로이드란 말도 쓰고 있고 친수성 바이오 생명체가 만든 폴리머 이런 말도 쓰고 있고요. 기능으로 봐서는 증점 역할도 하고 계로화제도 하고 안정제 역할도 하고 증점 다당류라고 하기도 유화 안정제란 말도 쓰고 있고 호료 증점을 나타내는 현탁제 보호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물에 대한 역할. 식품에 무조건 물이 제일 많이 들어있죠. 그 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할 것이냐. 그래서 당이 있으면 당의 길이가 길어지면 뭐 중량은 n배로 늘어나겠지만 실제로 효과는 n의 3승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요 주위에 있는 물만 흡수할 뿐만 아니라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흔들어서 공간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길이만큼의 공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점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폴리머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는 길이가 얼마냐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체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직선으로 길게 나 있으면 얘가 녹지를 못해요. 달라붙어가지고 함단해가지고 어느 정도 분해가 될 수 있게 사이드 체인이 있어야지 잘 녹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길이 효과. 길이가 증가하면 이 길이가 증가할 때 길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이가 2배가 늘어났다 그러면 점도가 2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2의 3승인 8배가 길이가 3배로 늘었다 그러면 3의 3승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사이드 체인이 있으면 얘가 안정적으로 이 공간을 더 확실하게 요 길이 한 방향으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잡아주니까 안정적으로 잡아주면서 얘는 서로 분류가 쉽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탄수화물, 그러니까 이 셀룰로스도 탄수화물이고 셀룰로스 검도 탄수화물이고 요걸 식이섬유라고 많이 하죠. 식이섬유. 그다음에 여기 전분. 우리 몸속에 있는 글리코젠 이렇게 많이 하라고 하는데 가장 소화 흡수하기 좋은 형태는 이렇게 가지가 많아서 틈이 많은 얘가 제일 소화하기 흡수하기 편한 형태고 식물의 저장체인 전분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도 압축되어 있는 형태고 사실 환으로 링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붙지 않게.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완전 직선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촘촘하게 붙어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틈을 벌리기 힘들죠. 나무가 물에 안 녹잖아요. 전분은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물에 팽윤이 됩니다. 흡수이 돼가지고. 그러면 셀룰로스 같은 경우 단단해서 소화 흡수고 뭐 쓸 수도 없으니까 이거 갖다가 NaOH 같은 걸로 이 사이를 녹여가지고 여기다 사이드 체인을 붙여놓으면 얘가 달라붙지 않아가지고 식품에 쓸 수 있는 물질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증점, 그러니까 밀가루 갖고 가열하면 죽이 되잖아요. 그래서 증점, 죽이 되다가 빵도 가열하면 호화가 되고 물을 넣고 가열을 하면 전분 구조가 풀리면서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부드러운 상태가 되는 게 훨씬 소화 흡수가 편한 형태죠. 그래서 예전에 항상 가열해서 그렇게 먹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노화가 수분이 빠져나가면 단단한 구조가 다시 원래 이런 구조가 되면서 점점 단단해지는 구조, 원래도 돌아가 버리는 노화가 일어나죠. 근데 이제 이 제품을 갖다가 해가지고 바로 먹을 것 같은 경우는 노화가 일어나기 전에 먹어보면 상관이 없는데 장기 보관하려면 점도가 너무 심하게 변하니까 그때는 뭐 잔탄감으로
로코스트 빈금, 구화금, 아라비아금, CMC, 알긴산, 카라기난, 펙틴, 젤란금, 한첨 이런 것 같은 경우로 씁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이제 폴리머의 길이가 얼마고 어떤 타입이 있고 찬물에 넣고 안 넣어 있고 점도는 어떻게 오가 있고 결화가 되고 안 되거나 안 되고 있고 맑고 투명한지 않은 건지 pH 안정하지 않은지 이런 특징을 다 알아야 제대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나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분자 구조로 이해하면 편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CMC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이가 다 다릅니다. 폴리머의 길이가. 그래서 폴리머의 길이가 뭐 300개하고 3000개가 있다. 3000개가 있다 그러면 꽤 긴 편이고 360개면 짧은 편이죠. 그래서 농도를 비교하면 여기가 뭐 10도 안 되잖아요. 근데 100, 1000, 만이 넘죠. 그러니까 10배, 100배, 1000배 이상이 되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길이는 10배 차이인데 실제로는 점도 효과는 1000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번에 물성의 기술 책에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런 검류에서 전체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중간중간에 사이드 체인은 뭐가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분자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으면 공부가 정말 쉬워지죠. 안 그러고 하나하나 알려면 이거 공부하는데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증점제 같은 경우 보통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게 골고루 물을 흡수해야 되는 거고요. 흡수해가지고 완전히 녹은 상태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녹으면 이제 점도가 이제 주변에 쫙 물을 흡수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물을 흡수해가 점도가 쫙 높아집니다. 분말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녹은 상태가 되면 식으면 다시 점도가 쭉 올라가서 굳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를 다시 가열하면 점도가 낮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풀기 위해 일단 점도가 올라가서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변화는 요게 가역적으로 온도가 낮아질수록 점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이면 낮아지는 이게 일어나는 거고요. 계열 같은 경우는 개별 수제 같은 경우는 죽처럼 걸쭉한 죽이 되지 이게 딱 흔들림 없는 고체는 안 되는데 요 사슬과 사슬 간의 결합이 일어나면 요 안에 물이 완전히 갇혀서 못 움직이게 되니까 계열이 됩니다. 그래서 점도가 확 올라가면서 계열이 돼 버리죠. 그래서 증점제가 어떤 계열이 되고 계열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얽혀서 되는 것도 있고 이중 나선에 대해서 단단하게 요 같은 깨지는 특징이 있는 게 단단하게 깨지는 특징이 있는 이렇게 이중으로 막 얽히고 설켜서 그다음에 칼슘 같은 이온이 있을 때 마그네슘 칼슘 같은 게 있을 때 계열되는 것도 있고요. 알긴산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계열이 따닥따닥 강하게 결합 달라붙으니까 불과 1초도 안 돼서 쫙 계열이 버리는 그런 형상도 있고요. 개별적으로는 전혀 계열이 안 되는데 두 개가 만나면 갑자기 서로 궁합이 맞아서 계열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계열 같은 경우는 아까 증점만 되는 경우도 있고 계열이 되는 거 있고 조건에 따라서 만나서 계열되는 거 있고 계열이 단단하고 깨지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부드러운 그런 계열도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다 알고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가장 보편적으로 그걸 갈든 죽이 되든 뭐든 간에 걸쭉한 느낌을 줄 때 탄수화물이 기본적으로 요리를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증전 다당류로 쓰는 경우는 없고 가공식품에서나 쓸 수 있는 거고 이건 증전 다당류 가공식 이것은 무슨 장점이 있냐 그러면 식이섬유입니다. 전부 다 우리 몸의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는 먹으면 포도당이 돼가지고 소화 흡수되니까 당을 올리는 거고요. 에너지원이 돼버리는데 아까 그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분해 효소가 없어서 소화 흡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CMC 이런 걸로 걱정한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 비싸서 그렇지 점도조로 유화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란 같은 경우가 단백질이 다 이렇게 뚫뚫뚫 개별적으로 다 말려 있죠. 이렇게 말려 있는 게 기계적으로 휘핑을 하건 가열을 해서 쫙 직선으로 풀리면 이 주위에 물을 감싸 가지고 증점을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요 섬유하고 요 소모하고 만나서 크로스 연결을 하면 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성의 재료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증점 다당류 같은 경우가 좋은데 좀 비싸고요. 전분보다 훨씬 비쌉니다. 비싸고 이게 폴리머 길이가 길면 길수록 흐물흐물 미끄덩거리는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식감상으로는 짧게 간단하게 쉽게 높게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증점 다당류 같은 경우는 그런 특징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증점제, 결화제 이걸 썼고요. 그 다음에 유화 같은 경우는 도저히 뭐 1, 20분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사실 계면 활성제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체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중에 뭐가 있는데 얘도 고체일 수가 있고 액체일 수 있고 기체일 수 있고 액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얘가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고 기체 안에 고체나 액체, 기체와 기체는 완전 섞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8개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각 제품의 특징이 있고 이 계면에 작동하는 게 계면 활성제고 그걸 우리는 유화제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유화를 배울 때 보면 보통 유화의 모식들 이렇게 그려놔요. 이건 완전 형틀이죠. 왜냐 그러면 실제로 친일성 요건 지방산이거든요. 지방산의 길이는 보통 2나노미터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겠어요? 2나노미터면 4나노미터, 6나노미터. 요만큼 그래갖고 이렇게 그려놓더라도 이것은 10나노미터가 안 되는 크기고 10나노미터가 안 되면 그냥 빛이 통과해요. 빛이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파장이기 때문에 투명해요.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유화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한 1에서 한 10마이크로메타. 실제로 이것은 우유에서 쓰고 있는 크기고 요 크기가 되면 분리가 되기 쉬우니까 보통 한 2마이크로메타 이하로 줄여놓죠. 근데 1마이크로메타는 완전히 투명하고 하얀색. 딱 크기가 빛이 지나가면 딱 부닥치기 제일 쉬운 크기입니다. 크기는 숫자는 많고 그래서 크기가 작아질수록 청색. 그래서 너무 작아지면 빛이 깨끗이 지나가는 용액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화액을 만들어 놓으면 입자가 있고 비중 차이가 있으니까 걔가 뜨거나 가라앉거나 주로 기름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기름 같은 경우는 뭉쳐서 떠버리는 깨지기 쉬운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면 식품에 쓰고 있는 유화제는 요게 전부 다입니다. 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그냥 기름 성분이에요. 우리가 트리그리세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방산 하나, 3개가 글리세롤에 붙어 있는 건데 여기 2개가 있으면 다이, 하나만 있으면 모노. 그래서 모노그리세라이드죠. 모노그리세라이드. 이게 기름에 친한 친일성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올레산, 불포화가 있는, 그다음에 짧은 로르산, 그다음에 팔미트산, 스테아산. 이게 지방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친수 부분이 있는 게 프로필렌 그리콜, 그리세롤. 그리세롤 중에서 모노그리세라이드는 모든 지방이 들어있는 기본 구조죠. 기본 구조는 보통 3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끊어져 나가서 소화흡수될 때는 모노그리세라이드 형태로 소화흡수되는 거죠. 지방산이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친수성 부분은 작기 때문에 그리세롤을 여러 개 연결해서 폴리그리세라이드라고 있는 건 좀 특별한 거고요. 그다음에 솔비톨을 붙여놓고 있고, 그다음에 설탕을 붙여놓고 있고. 솔비톨 같은 경우는 더 길게 만들어 놓은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슈가에스테르, 폴리솔베이트, 폴리그리세롤 이 정도 돼야지 않아도 물에 친한 성질이 있고요. 여기에 기름 성분이 많은 부분은 대부분 오히려 기름에 가까운 특징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화를 시킬 때는 첫 번째 중요한 게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크기가 크면 감당을 못해요. 하체가 깨지고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크기가 커질수록 침강 속도가 입자가 100마이크로미터라면 11.5초 만에 뜬다 그러면 크기를 줄이면 10분이 되고 32시간이 되고 100일이 되고 36년이 되는 크기 효과가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유화를 할 때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유화제하고 균질기 같은 거. 그러니까 유화라고 하는 것은 유화제만 딱 집어넣었다고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압력으로 치면은 이 사이를 지나갈 때 고압이 퍼지면서 깨지면서 입자가 깨지는 거죠. 다시 흐트러주는 역할. 이런 식으로 유화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유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노메터라 본다 그러면 1에서 6 마이크로메터, 1000에서 6000 나노메터가 기본적으로 유화물의 크기고요. 그러면 유화제라고 하는 것은 요 크기가 2 나노메터 되기 때문에 유화제로 하면 좀 여기 3도 안 됩니다. 3도밖에 안 들어서 걔가 얘를 유화 안정하게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거대한 분자인 단백질이 감싸고 있어서 유화는 대부분 시킵니다. 그래서 식품 유화는 대부분 단백질이 한다. 그래서 유화제라고 하고 있도 실제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빵 같은 데 쓰고 있고요. 빵에 쓰고 있는 목적은 기름의 일종으로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방만 있는 데다도 유화제를 쓰기도 하고 단백질에 쓰기도 하고 전분만 있는 데 쓰고 하고 이쪽 용도가 더 이렇게 계면제의 목적보다 크고요.
실제로 유화를 쓰기는데 용도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유화를 깨는 데 쓰기도 하고 가용화 뭐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많이 씁니다. 유화제하면 물과 기름을 섞는다. 그런 용도로는 식품에 쓸 수가 없고요. 실제로 기름 성분을 식품에 쓰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왜 그러냐 그러면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400개 이상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은 기름에 친한 아미노산이 많고 어떤 부분은 물에 친한 쪽이 많다 그러면 바깥에가 물이고 안에 지방구라 그러면 기름에 친한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고 기름에 묻을 거고 바깥에 물하고 친한 부분 바깥으로 나와서 안정된 유화물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오일 속에 물을 집어넣거나 물 속에 오일을 집어넣거나 이런 유화물이 필요할 때 식품에서 가장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실 커피 믹스 같은 경우는 지방을 써야겠는데 커피를 타면은 지방이 들어가 있으면 크림 맛이 부드러워져서 프리머 형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기본적으로 야자유, 중성지방이랑 야자유고 그걸 넣으려면 기분이 뜰 거니까 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게 카제인을 쓰는 거죠. 근데 카제인 같은 경우는 단백질만 우유에 있는 우유 성분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물이죠. 고형분이 있으면 크게 지방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이라고 하면은 결국 유당하고 단백질 이게 두 개가 주로 들어있고 나머지 미네랄하고 약간은 조금 들어있는데 지방은 산화가 잘 되니까 이걸 쓴 것보다는 버터 쓴 것보다는 야자유를 넣고 원래 우유가 유화되어 있는 상태가 여기 단백질 카제인에 의해서 유화되어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카제인을 갖다가 그대로 쓰면 쉽게 유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카제인만 따로 분리해 놓고 나면 물이 안 녹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물을 녹기 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을 첨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트륨 첨가했다고, 나트륨 첨가 반응했다고, 분자 구조가 바뀐 게 아니고 물의 용해도만 높여놓는데 이걸 갖다가 화학적 합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카제인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세상에 단백질을 천연보다 싸게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아미노산을 그렇게 만들고 MSG 하나 만들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만든 다음에 아미노산 순서대로 붙여봐요. 그걸 어떻게 담당을 해? 카제인 자체가 주성분은 카제인 나트륨의 주성분은 카제인이고 나트륨은 다시 물에 들어갔을 때 녹을 수 있게 해주는 형태밖에 안 하는데 얘를 화학적 합성품 이런 식으로 화학적 논란이 많으니까 식약처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어차피 다른 나라도 다 용도별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용도별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카제인 나트륨을 천연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대부분의 성분은 카제인이고 카제인분이 천연이고 원래 있던 거 우유에 있는 거 그대로인데 그래도 그냥 우유에 있는 거 그대로 분류만 했으면 천연을 하겠는데 거기에 또 나트륨을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천연으로 하기는 뭐하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천연이 아닌 나머지라고 순수하게 자연에 있는 그대로만 해놨다. 그게 아닌 건 해놨는데 갑자기 이것까지도 화학적이다 그러면서 마케팅을 하니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우유에 보면은 주로 물이고요. 그죠? 물이 제일 많고 고용분이 있는데 고용분 중에 지방구가 제일 엄청나게 크게 돼 있고 지방구를 갖다가 카제인이 감싸서 유화를 시키고 있고 유천 단백질은 정말 작고 유당은 정말 작죠.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이용해서 치즈도 만들고 응고도 시키고 쓰고 있죠. 그래서 응고를 시킨다 그러면 카제인이 지방구를 이렇게 친수성으로 반발력으로 감싸고 있을 때는 응집이 안 일어나는데 이런 카제인의 중간을 끊어버리면 얘가 달라붙어서 만들어지는 게 응유효소. 그러니까 이 효소가 실제로 응고하는 효소, 응고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효소 중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 단백질, 지방구를 서로 달라붙지 못하게 했던 부분의 단백질을 끊어버리니까 서로 단백질이 뭉쳐서 치즈가 된 거죠.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 실제로 보면 피자 치즈 이런 같은 게 쭉쭉 늘어나잖아요.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모든 단백질을 그렇게 풀리면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잘 풀어주냐의 문제인데 서로 이렇게 엉켜있는 칼슘에 있는 엉켜있는 걸 갖다가 칼슘을 인에 의해서 제거해주면 사이가 끊어지고 끊어진 만큼 쉽게 쭉쭉 풀리니까 쭉쭉 늘어나는 성질을 주는 거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성을 개선하는 것 중에서 팽창제가 있는데요. 팽창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질겨서 거품이 퐁퐁퐁퐁 나면은 좋지 않죠. 너무 이게 부풀잖아. 완전히 안 부풀면 이걸 뭐 보리개떡이죠. 뭐 이게 뭐 부침개처럼 적당히 부풀어 올려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맛있는 빵이 되겠죠. 그래서 팽창을 시키려면 결국 빵 같은 경우는 밀가루 때문에 빵의 밀가루인 단백질 때문에 그런 탄력을 주고 있는데, 글루텐이라고 하는 거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있는데 두 개를 합해 놓은 걸 갖다 글루텐이라고 통칭하는 거죠. 얘는 점성을 부여해주고 얘는 탄력을 부여해주죠. 적당히 부여해주면 점성과 탄력이 부여되는 텍스처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있는 거에 수분을 넣고 자꾸 이제 기계적으로 써주면 걔가 점점 탄력 있는 물질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중에 팽창시키는 방법이 아까 그리고 CO2 효모를 넣어서 포도당을 넣으면은 포도당 1g이면 그 절반 정도에 나오는 게 CO2가 나오는데, CO2는 액체 상태가 있을 때는 작지만 기체가 됐을 때는 부피가 500배 이상 커지니까 기체로 나오면 엄청나게 많은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효모를 이용한 경우는 CO2를 이용해서 물을 기화되면서 팽창을 해서 내지는 이렇게 이제 이런 여러 겹이 있는 그 페스트리 같은 경우는 여기 지방층에 있는 거 수분이 가열하면 일어나서 팽창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CO2가 있으면 조직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좋죠. 그래서 팽창시킨 방법은 여러 가지고요. 그 중에서 베이킹 파우더. 그러니까 사실 요즘 하면은 굉장히 몸에 좋은 것처럼 건강한 것처럼 친환경처럼 얘기하는데 얘도 첨가물입니다. 중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물을 만나서 팽창하는 것도 있고 산을 집어넣어서 팽창하는 형태도 있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CO2가 나온다. CO2가 나오면 팽창이 일어난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성을 조절하는 데 쓰이는 첨가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